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학생들, 특히 또 독서와 토론 수강 신청해 주신 제자들, 그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이 멈춘 듯 하지만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피천덕 선생님의 5월이라는 수필, 정말 영롱하고 또 5월을 계절적으로 만끽하고 싶은 좋은 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동안 그 문학의 여러 장르를 공부하셨는데, 문학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고전문학, 고대문학도 또 우리 함께 공부해서 같이 읽어서 또 서로의 생각, 토론거리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로 제가 올려드린 글은 대인춘풍 지기추상입니다. 대는 뭐 기다린다, 대기한다 할 때도 쓰지만, 여기서는 이제 대할 때, 대접한다 할 때 쓰는 대자도 되죠. 인, 사람 인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타인을 대할 때는 춘풍이요. 춘풍 말만 들어도 참 따뜻하죠. 지금 이제 봄이 거의 가고 초하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봄을 많이 만끽하고 느끼시고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 어쨌든 국가에서 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시책대로 따르는 거죠.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또 일정 상황 하에서는 벗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 따뜻한 훈풍, 봄바람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추운 겨울 막 혹한에 차가운 바람처럼 대하지 말고 온 세상을 다 녹여주는 부드러운 봄바람 같이 대하고, 정말 참 말만 들어도 좋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른 연인, 다른 사람 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바하시면은 알바 점장님도 계시고, 또 회사 다니는 분은 회사의 사장님도 계시고, 이런 또 우리 몇 분은 한 2분 정도는 결혼도 하신 또 50대 우리 제자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 가족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봄바람 같이 대할 것이요.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왔으니까 기는 항상 몸 기자이지만 내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자신을 지탱하다, 버티다, 견디다, 가진다. 그러니까 내 몸가짐은, 내 자신을 향해서는 추상은 가을 추자에 설이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차가운 찬서리처럼 냉혹하게, 엄격하게, 굳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 요즘 우리 정치적으로 뭐 기타 등등 내로남불 이런 용어들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 문장을 기억을 하시면 춘풍추상 이렇게 어느 그 정치인의 거실에는 써 있다고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타인, 다른 사람은 정말 따뜻한 봄바람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녹여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대할 것이요. 내 자신에게는 정말 냉혹하게,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차가운 가을의 찬서리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요즘 세상에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정말 춘풍처럼 아주 여유 있게 잣대를 좀 그렇게 대하면서 왜 타인에게는 정말 엄격하게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 반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따뜻한 봄바람처럼 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봄과 가을이에요. 풍과 상 대비해서 정말
가을에 찬 서리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할 것이니라. 한 번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한자 8글자입니다. 대인, 춘풍, 지기, 추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는 여러 장르의 문학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또 반드시 한 번쯤은 공부해야 될 단원이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 문학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고대 문학을 짐작하는데 가장 좋은 문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학의 역사의 흐름에서 가장 원시시대, 그러니까 이제 문학을 기록할 때도, 문학사를 기록할 때도 시대적으로 원시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만들어지기 전 시대, 부족국가 시대,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또 삼국통일시대, 또 그 시대를 거쳐서 이제 또 고려시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조선시대, 또 개화기, 현대, 어떻게 우리 문학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을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문학사를 훑어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서정 장르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서사 장르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극 장르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장르별로 문학사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책에 24쪽, 25쪽에 실려 있는 황조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가 형태죠. 물론 이 시대는 고구려 시대니까 우리말이 있지 않았죠. 우리말은 이제 조선 초, 여말, 선초, 조선조에 와서 우리말이 만들어졌으니까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처럼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원문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괄호 속에 한자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로 된 하나 둘 셋 넷 사행,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절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행으로 된 것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또 이어지고 세 번째도 이어졌으면 우리가 이제 율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은 고구려 유리왕 때 이야기니까 BC 17년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떠돌아오는, 전해오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글로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작품만큼은 상고시대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밝혀진 유일한 그 작품입니다. 고구려 시대 노래인데도 이런 것도 독특하죠. 그러면서도 우리 문학의 역사나 흐름을 보면 개인이 만들기보다는 그 단체, 집단, 무효, 집단, 노동가, 단체로 부르는 것이 주된 분위기를 이루어 오고 있었는데, 이 작품만큼은 개인이 전하고 있다. 개인의 감정을, 개인의 정서를. 그래서 현재 전해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작가가 밝혀진 짧은 시 형태 작품이 바로 이 황조가다. 그래서 황은 누를 황자죠. 그리고 조는 새조자죠. 그러니까 누런 새의 노래이지만, 이제 이 작품을 읽어보면 이제 한자는 표의 문자니까 의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런 새의 노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암놈, 순놈, 새가 인간이 봤을 때 가장 금술이 좋고 다정해 보이고, 또 새 소리도 아주 노래하듯한 그런 새 소리, 그것을 우리가 꾀꼬리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 황조를 의역하신 후대 문학자들이 꾀꼬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글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책에 24, 25쪽 두 페이지를 할애한 것을 보면은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적인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고구려 유리왕이 이제 부인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골천 사람의 딸인 화이라는 부인과 그 다음에 한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색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 시집온 부인 치희, 이렇게 화이와 치희라는 두 부인이 있어서 한 부인은 동궁에 살게 하고 또 한 부인은 서궁에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대적으로 임금님이 왕이 그 사냥을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산이라는 곳에 한번 사냥을 떠나면 뭐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의 삼국사기 배경 이야기에 보면은 7일간 이제 집을 떠나서 임금님이 사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이 궁에는 화희와 치희가 남겨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부인이 이제 서로 이러쿵 저러쿵 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천 사람의 딸인 화희가 아이 너는 한나라 집안 중국 집안의 종으로 첩이 된 사람 아니냐, 후처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아주 무례하다고 이제 그 화희가 치희를 나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은 사냥을 가버리셨고, 그래서 이 치희가 화가 나서 그냥 자기 땅 중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임금님이 이제 사냥해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중국 한나라 색시인 치희가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 국경선까지 말을 타고 쫓아갔죠. 그런데 임금님 체면인지라 중국까지 건너갈 수는 없고 그 우리 고구려 시대 그 국경선 거기에 이제 말을 멈추고 앉아서 이때는 임금이기보다는 그냥 한 남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 정말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저렇게 가버렸구나, 참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건너갈 수는 없고 임금님 체면에 쉬면서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그냥 미물인 새가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미물인 새도 아주 서로가 정답게 잘 지내는데 나는 너무 외롭구나 하는 그 자신의 심정을 미물인 새에 혹은 자연의 하나에 빗대어서 작품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임금님이라고 무슨 감정적인 면에서 독특한 거 아니고 하는 일은 각자의 일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원시 시대의 노래가 지금 현재에도 어떤 이별한 연인에 대한 남성들의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겠다. 자,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나의 외로움 생각하니 그 뉘와 함께 돌아가리.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의역을 한 것이고요. 번역을 괄호 속에 있는 한자 원문으로 된 걸 보면 편편자를 보면은 제가 우리 제자들 공무원 시험 문제 낼 때 글자 다음 글자의 부수가 어느 것인지 고르시오 할 때 지금 편을 보면은 부수가 우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물이 아주 이렇게 나부끼는 거, 나부낄 편입니다. 날편. 하늘에 하늘하게 나는 거, 날아다니는 거. 편편 황조. 그러니까 누런 새, 꾀꼬리가 아주 그냥 펄펄 날고 있구나. 지금 새가 정말 기분이 좋아서 나는 건지 슬퍼서 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편편황조 펄펄 나는 꾀꼬리 아주 그냥 나부끼는 그런 새의 그 날갯짓 하는 모양을 편편황조. 아, 이 꾀꼬리는 정말 기분 좋게 날갯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웅, 자는 암컷 자고 웅은 수컷을 말합니다. 이 추변에 쓴 거요. 그래서 암놈과 순놈이 상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지할 의자죠. 의지하듯이 너무 정답게 암수 꾀꼬리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생각해 보는 거죠. 염아, 나를 돌아보니, 나를 생각해 보니 지 독이다. 나는 너무나 외롭구나. 그러니까 참 물론 이제 막 분석적으로 하면 집에 가면 뭐 그 화이 우리나라 부인 본부인도 있지만 어쨌든 또 그 시절에 어떻게 돼서 이 중국 부인도 하나 첩으로 들어왔는데 그 첩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가버려서 이제 혼자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참 외롭구나, 내가 홀로 있구나, 이런 생각, 그냥 정서적으로 그렇게 글자를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외로운 본부인이 있는데 어쩐데 막 이런 식으로 또 분석하다 보면은 이 문학적인 작품의 무드, 정서, 분위기는 조금 갈래가 달라지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적인 것은 그렇게 됐고 같이 살다가 어떤 상황이 됐는지 가버렸으니까 이제 쫓아갔는데 더 이상 쫓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머물러서 이런 외로움을 생각하니까 수, 기여, 귀요, 수는 누구와 기, 그 기자, 여는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서 귀, 돌아갈 거나. 그러니까 이 속마음은 그 치히 한나라로 간 그 후처를 그 첩이 된 그 여자를 같이 함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더 이상 함께 같이 갈 수 없구나. 누구와 함께 돌아가리 하는 그런 어떤 임금님이기 전에 그냥 한 남성으로서의 어떤 외로움, 쓸쓸함. 그래서 우리 임금도 평범한 사람들과 정서적으로는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상고시대에 작가가 밝혀진 가장 오래된 노래를 한 편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이제 다른 작품이 나오면서 이제 44쪽하고 45쪽에 실려 있는 공무도화가 우리 제자들 중고등학교에서 문학 공부할 때 특히 고전 공부할 때 많이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무도화가 공은 이제 그대 뭐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앞에 붙이는 겁니다. 무는 없을 무자 뭐뭐 하지 마시오. 그 다음 글자는 도예요. 도는 삼수변에 써 있죠. 물 건너갈 도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삼수변에 역시 물하. 그러니까 삼수변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이 음이나 그런 걸 잘 몰라도 삼수변이 붙으면 물하고 연관된 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 물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고조선 시대에 더 오래된 시대의 노래인데 그 작품 배경 이야기가 이제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새벽에 이제 이렇게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백수광부, 머리가 하얀 광은 미칠광, 미친 머리를 막 하얗게 풀어헤친 어떤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술병을 들고 막 어지럽게 물속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그 쫓아온 아내가 건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물속에 결국은 들어갔다가 빠져 죽고 말았다.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집에 와서 광리자고가 아내인 여옥에게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아내인 여옥이도 슬퍼하면서 그 당시에 악기 중 무슨 기타 같은 그런 비슷한 작은 고무라는 악기를 뜯으면서 슬프게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광리자고 아내가 만들어서 이 노래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설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수광부의 백수광부 흰 머리를 풀어 헤친 그 흰머리니까 좀 늙은 노인이 부인이 쫓아와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지은 노래다. 이렇게 이제 목격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으니 어떡할까? 이렇게 이제 지었다라는 설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부한 황조가와 함께 공무도화가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오래된 고자는 예고 오래된 노래로 이렇게 문헌에 실려 있습니다. 자, 보시죠. 니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기어이 건너시다가 빠져 죽으니 님을 장차 어이할 거나. 이제 이것은 후대 학자들이 제가 의역 번역했다고 했고, 이제 원문이 그 밑에 있는 네 글자로 된 사행. 그래서 이것이 짧은 이제 절구 형태로 된 그 한시라고 볼 수 있는데, 글자 풀이를 보면 공은 이제 그대, 뭐 당신, 남자, 물론 공평하다 뭐 이럴 때는 쓸 수도 있는 공자지만 그대, 당신, 남편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는 말. 그다음에 뭐뭐 하지 마시오. 도하한다 그러죠. 강물을 헤엄쳐서 물 건너간다. 헤엄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뭐 어기적 허이 이렇게 물을 건너가는 행위. 그리고 또 그대는 경자는 마침내 끝내 하는 경자입니다. 도하, 물을 건너셨구려. 물을 건너서 그 다음에는 타예요. 타락한다 그러죠. 떨어질 물에 떨어져서 사는 죽을 사자. 당은 이제 마땅히 당할 공하. 그래서 공무도화. 그대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물을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십시오. 니마 그물을 건너가지 마오. 공경도화. 그대는 제 말을 안 듣고 끝내는 물을 건너시는군요. 공경도화. 마침내 물을 건너시려고 하는군요. 그러시다가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으니 마땅히 내 공하. 제가 당신 그대를,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종결 어미로서 어찌하자입니다. 어찌할꼬 어쩌겠습니까? 그래서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그대는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대는 제 말을 안 듣고 마침내 물을 건너고 마르셨군요. 물을 건너시다가 물에 떨어져서 죽으니 마땅히 제가 그대를 어찌하겠습니까? 같이 떨어져 죽을 수도 없고 제가 같이 들어가서 꺼내올 수도 없고 정말 저는 어찌하오리까 하고 공후인이라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를 끌어안고 뜯으면서 정말 탄식하듯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문학 평론가도 읽고 문학하는 우리 후학들 제자들도 이 글을 공부하면서 아이고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요.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들어야지.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꼭 들어라 이런 것보다 저는 누군가가 간절히 청하고 원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성의 말을 듣지 않는 최초의 남성이다. 어느 여성 학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냥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서 왜 저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말을 듣지 않고 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낭패 보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미리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상고시대 노래 2편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2교시 강의를 또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